자, 나머지 부분 이제 후딱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도시관리계획을 배우고 있네요. 자, 도시관리계획이 토지 위에 결정되어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1번 도시관리계획하고 이제 2번을 했습니다. 이제 3번, 이제 4번, 5번을 해야 되겠죠. 아까 6번 도시관리계획까지 용도 구역이니까. 그럼 3번 도시관리계획이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 예전에 이제 수업 중에 이제 기반시설이 이렇게 사회 간접시설에서 주로 이제 행정청이 세금 가지고 설치를 해주죠. 도시가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 다 이게 기반시설들이지 않습니까? 한 50여 가지가 넘는데, 자,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비, 개량을 하려면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관리계획을 왜 결정해야 돼요? 도로를 만드는데 아무데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도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기존에 도로가 충분히 있는데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면 이건 낭비예요. 그럼 세금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위치, 이 규모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여기 4번 도시관리계획이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도시 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이라는 거 하죠. 우리 이제 본 진도 시간에 우리 배우는 거.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 신도시 만드는 거, 신시가지를 만드는 거. 주로 서울시 외곽 쪽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은평 뉴타운이에요. 은평 뉴타운은 뉴타운인데 그 행정용어고, 뉴타운 사업의 실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앞으로 구룡마을도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서울의 기존의 구도시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하든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든 게 다 사업이죠. 사업이죠. 그럼 이런 사업들은 지금 아무 데서나 해야 돼요.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환청이. 위치. 어느 위치에서만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딱 정해준다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위치를 잡고 규모를 잡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대로만 공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공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도시관리계획, 4번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면 아까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정하고, 여기 지금 용도 구역도 있었죠. 그 다음 6번 도시관리계획 입지 규제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1번, 2번, 6번은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 땅의 명칭을 정한 거죠. 그럼 그 명칭대로만 땅을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번, 4번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 그래서 제가 예전에 3번하고 4번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요걸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는 거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 씁니까? 세 가지 사업을.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요? 세 가지.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맞죠? 아, 맞잖아요.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예, 도로 만드는 기반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데 지금 제목이 그럼 이걸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건데 왜 기반시설로 안 써 있고 도시계획설로 써 있어요?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오면 이름이 뭐로 바뀌니까 도시계획설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처음에는 도로나 공원을 뭐라고 불러요? 기반시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도시관리 결정이 나와 있는 그 땅에서는 도시계획설인 도로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봐도 돼요. 아니, 기반시설이 처음에는 도로나 공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반시설인 도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결정을 해요? 네, 결정을 하죠. 어떤 특정 땅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왔다. 몇 번 나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3번 도시관리계획 나왔다는 얘기예요. 행정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위치가 결정됐으니까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겠다. 도시계획설인 도로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똑같은 도로인데 도시계획설인 도로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기반시설로 봐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설이.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1번을 보세요. 이제 시험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냐면 이 기반시설을 토지 위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우리 지금 배웠듯이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양가로 1번. 도시관리 계획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까? 예, 꼭 그 얘기죠 또. 지상 지하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를 미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해야 됩니까? 공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요 공사하는 거, 요 공사하는 순서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 7번에서 밑으로 가시면 그 번호 2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 절차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하는 절차가 있다. 그 절차는 밑에 번호 2번에서 따로 볼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이게 안 나오고 원칙은 안 나오고 예외가 나와요. 예외. 예외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도시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자 설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도 있습니까? 네, 일명 경미한 기반 시설이죠. 그 경미한 기반 시설 밑에 쭉 써 있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써놨는데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열공급 뭐 이렇게 해서 이 원래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 운전학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메모해서요. 공공공지 빈 공터 그 위에다가 자동차 운전학원,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그다음에 시장, 열공급,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자, 우리 동네에다가 도서관을 줘요. 2층짜리. 이 중요한 기반시설이에요.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거예요. 체육시설도 이거 경미한 거래요. 경미한 기반시설. 공공의 청사, 관공서 청사를 짓고 문화시설, 우리 주부들 노래 배우는 문화시설 이런 거. 이런 거는 중요한 기반시설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네, 도시관리 결정 없이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최근에.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기반시설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도로 같은 거, 우리 도로라든가 철도 같은 거, 뭐 공원 같은 거 있죠? 녹지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또 학교 같은 거, 그다음에 공동구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기반시설을 보셔야 돼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좀 경미한 기반시설도 있었습니까? 문화시설 같은 거, 체육시설 같은 거, 뭐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것들, 자동차 운전학원, 거기 보시면 무슨 공공공지, 열공급 설비 이렇게 해서 이걸 구별하는 형태. 자, 지금 이렇게 이걸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예, 중요한 건 이 흐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은 뭐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공사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그 공사하는 순서,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절차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사업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사업 시행의 절차가 있다.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 시행자가 행정청만 시행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회사, 무슨 뭐 민간 토목회사 이런 우리 뭐 4대강 건설하는 토목회사 있잖아요. 뭐 담합을 했네 안 했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토목회사도 이런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행정청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설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줄여서 시설사업은 어떤 식의 절차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순서를 좀 보세요. 자, 저는 옆으로 쓸게요. 옆으로 쓰면 제일 먼저 이거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도시관리계획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자, 우리가 뭐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부터 결정고시라는 걸 해야 됩니까? 야, 이게 처음에 도로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기반시설인 도로니까 특정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어디다 도로 만들으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 있는 거니까 도시계획서를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이 결정이라는 게 도시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청이 특정 땅에다가 결정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기능이 얘가 뭐 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지가 너무 넓어서 1단계, 2단계 나누는 거죠. 3년 안에 먼저 공사하는 것은 1단계, 3년 이후에 하는 것은 2단계 이렇게 나누셔야 된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나눠주는 계획이에요. 자, 이게 도시계획 시설, 예를 들어 도로다 도로. 도로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위치를 잡았어요. 위치. 지금 위치가 잡혔어요. 위치. 규모가 잡혔다고요.
근데 이 부지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으면 한 번에 공사를 못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예산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3년 안에 먼저 하는 것은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1단계, 3년 이후에 하는 것은 2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돼 있다. 이렇게. 왜 만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라 했었어요. 그냥 이런 건 법에서 만들라고 돼요. 왜냐하면 시설 부지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 거기를 반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2단계로 들어가면 나중에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땅의 주인들은 나중에 그 땅을 수용당합니까? 네, 수용당해야죠. 이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 요즘 공익사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사업시행자가 나오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쭉쭉 갑니다.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까?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요거 뭐 받고 관청한테 가서 인가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고. 공사 이렇게. 이 공사를 할 때 요 사업이 공익사업이에요? 이거 민간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죠. 야 도로가 만들어져? 그럼 여러 사람들이 그 도로를 다니면서 편리함을 지금 누릴 수 있죠. 공익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럼 공익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시행자한테 무슨 권한을 준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또 용의권 같은 게 있으면 강제로 이렇게 뺏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제 시행자가 이제 행정청, 비행정청 모두 다 이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 인가를 받고 이거 발표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없었던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게 우리 학문상 특허를 말써요. 특허. 지금 우리 저기 그 대북 그 저기 개성공단 지금 저기 이제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 회사들이 그 개성공단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은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을 제기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배상 제기하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민법에서 고의과실이 지금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 민법 시간에 손해배상할 때 고의과실이 요건이잖아요. 그럼 지금 국가가 지금 현 정부가 고의과실이 지금 있는 거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고의과실을 볼 수가 없어요. 법률상 논리가. 손해배상 제기해봐야 그 손해배상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저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특허 같은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끊는 거는 그거는 고의과실,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이 안 돼서 그 손해배상 못 청구해봐야 안 됩니다. 민변이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 또 반대쪽 변호사분들은 그거는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제기하려면 누가 제기하셔야 돼요? 김정은이가 제기해야죠. 피고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예. 그 피고가 안 맞아요 지금. 피고가 현 정부가 아니라고 지금. 그 나중에 손해배상을 이렇게 제기하는. 그 대신 그런 거는 된대. 우리나라 정부한테 먼저 좀 보상을 좀 해달라. 손실보상이죠. 지금 손실보상 적법한 지금 행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손실보상을 이제 구상권 같은 거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나 통일되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잡아다가 구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된대 논리적으로 이게. 근데 지금 손해배상 우리나라 청구하는 거는 지금 피고가 잘못된 거예요. 피고. 그러니까 나중에 소장 쓸 때 잘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법률상으로 막 이렇게 TV 뉴스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의 또 문제도 생기는구나 이런 문제 생겨요. 그 지금 피고는 그쪽이 원인 제공이 그쪽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개가 대다리를 탁 물었다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열흘 동안 입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법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피고에다가 개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개주인이라고 써야 되겠죠? 개주인 이름 누구 써야지. 이게 피고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인하고 지금 결과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기업하시는 분이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화가 나죠. 갑자기 당황스럽죠. 참 보면 그쪽에 이제 가 사업하는 게 진짜 어렵죠. 그게 기본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인 이제 대화가 안 돼서 좀 그동안은 뭐 이렇게 장사하고 그런 근데 그런 장사도 이게 금융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금으로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개성공단이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전을 한 거죠. 사실은. 개성공단이 게 경제 선동구였다 그러기. 실제 돈이 남는지는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많이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남은 거라고요. 세금을 끊으면 이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잘 조사해 보면. 이거 보시고 그러면 공사에서 이제 수용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그 수립하는 사람은 이제 관청이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 2년 안에 수립을 하는데 그것 하나 메모하세요.
단계별 집행 계획은 다른 사업할 때는 안 하고 뭐 할 때만, 요거 시설 사업할 때만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 조심할 건 이런 거야.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수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도시계획 사업은 3개인데 이 3가지 사업을 할 때 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드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만? 시설 사업할 때만. 시설 사업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위치에다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은 거의 관청이 합니까? 관청? 그 특광시군수 예외적으로 당관도에서 같은 관청이 하는데, 단계별 집행 계획은 몇 년 안에 해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립을 안 했다고 그래서 요 앞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실효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실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안 만들었다고 그래서 실효되는 규정은 없어요. 네, 근데 실효가 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많이 낸다고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눈다. 어디를? 시설 결정된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지를 너무 넓어서 1단계 3년 안에 먼저 공사하는 것, 3년 이후에 나중에 공사하는 걸 이렇게 나눠주는 계획이라는 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요. 근데 나눌 때는 그 연차가 3년 단위로 나누는 건데, 만들어야 되는 기한은 몇 년이에요? 2년 안에 만들어서 만들어질 때는 거기를 1단계, 2단계 나눌 때는 3년으로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좀 특이하게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 1단계, 2단계 나눌 때는 3년을 기준으로 3년 안에 먼저 공사하는 것이 1단계다 이렇게.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기한은 몇 년 주고? 2년 주고,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빨리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는 3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기왕이면 제가 1단계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2단계가 좋겠어요? 1단계가 여기 보시면 1단계로 들어가면 제가 수용을 빨리 당합니까? 수용을 할 때 1단계로 들어가면 수용을 제가 빨리 먼저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을 받아요? 2단계는 3년 이후에 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2단계가 돼버리면 수용 보상금이 늦게 나오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수용 당하고 빨리 돈 받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면 그것도 안 좋은 거라고. 나중에 배우실 건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은 못 짓죠. 이거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들은 관청이 허가를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죠. 그럼 이거 보세요. 내 땅인데 도로 만든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다음에 건물을 못 짓게 한다니까요. 그럼 건물을 못 짓게 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별 집행 계획 중에서 1단계로 들어가고 시행자가 결정돼서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만들고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빨리 보상금을 지급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 돈 받고 나가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이 보상금이 물론 내가 만족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많이 내가 원하는 시세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시세 한 80% 보상금 받고 나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쪽에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2단계로 들어가면 3년 이후에 하니까 보상금 지급 시점이 늦어집니까? 지금 그럼 내가 건물도 못 짓죠? 허가 안 내주니까 보상금도 늦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1단계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단계별 집행 계획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좀 어려우니까 단계별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만 하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보세요. 시행자에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행정청만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행정청 아닌 비행정청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행정청 시행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시행자가 거기 특광시 군수가 원칙적으로 행정청,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의사 같은 분들도 행정청으로 시행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행자의 뭘 받으면 돼? 지정, 거기 국토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같은 그 위에 있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돼요. 그럼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이제 뭐예요? 시행자가 정해지면 행정청, 비행정청 둘 다 실시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드셔야 됩니까? 자, 실시 계획은 뭐예요? 설계도가 포함된 거. 네. 자, 도로 만드는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 우리 실시 계획을 이렇게 얘기해요. 공사하기 직전에 만드는 공사 계획. 설계도가 포함된 공사 계획입니까? 네, 설계도가 포함되는 설시 계획, 설계도가 포함된 공사 계획을 만들어서 요걸 관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발표가 나오면 바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특허예요, 특허. 수용할 수 있는 거란이 없었다가 실시계획 고시가 나오면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최소 취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개성공단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행정청이 부여한 거라고요. 그게 특허입니다. 특허 이런 게. 우리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저 뒤에 가서 이제 학문상 뭐 특허다 이런 말 제가 조금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자, 공사 끝나면 이제 준공 검사.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뒤에 이제 실시계획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설계도나 자금 계획을 첨부해가지고 이제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데 사업 시행자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죠. 네, 거기 보면 분할 시행, 관련 서류의 무료 열람, 공시 송달. 네 번째가 뭐 있어요? 예, 수용 있죠. 예, 그 수용을 할 때 공취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쭉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거기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에 지금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이런 얘기 그때부터. 그리고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명 공취법이라고 하죠. 공취법. 그게 과거 얘기하면 토지수용법이에요.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한다고요. 근데 이런 공취법을 적용을 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취법에는 뭐라 써 있냐면 야 네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특허처럼 생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이 시설 사업하는 사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공익사업 인정이에요. 그럼 원래는 공취법에 따라 그 사업인정을 따로 받아야 됩니까? 서류를 내서? 그게 원래 받아야 되는 거래요. 근데 지금 여기 시설 사업하는 사람은 그걸 따로 받지 말고 뭐만 있으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고시가 나오면 이 절차로 거기 공취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로 행정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수용 권한을 줄 때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이 절차로 자 우리 공취법상 공익 이렇게 사업 인정 이렇게 해석하라고 공익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용한다는 말이 이제 또 나옵니다. 뭐 도시개발법도 나오고 정비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꼭 나올 거예요. 공취법을 준용할 때 어떤 절차가 있으면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요 말. 요 말이 계속 요 파란색 문장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반복해서. 근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실시계획 고시예요. 단계별 지표행계획의 공고예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예요. 실시계획이죠. 네, 그거를 묻는다고 시험 문제에서. 이게 어떤 절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공취법에 따라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인정, 공익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볼 거냐 이렇게. 실시계획의 고시다.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되고 나서 빨리 실시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하라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 우리 방치도 보셔야 돼요. 방치. 자, 방치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은 관청이 허가 안 내줍니까? 네, 그럼 이제 권리 침해가 생긴 거예요. 내 땅인데 건물을 못 지니까. 그럼 빨리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가 정해져서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고시가 나오면 바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하니까 보상금이 들어갑니까? 이 사람한테? 네, 들어가면 그 보상금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양도세 내셔야 돼, 안 내셔야 돼요? 양도세. 제가 수업 시간에 양도세? 왜 안 내요? 내야지. 내야 되는 거 이것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양도 아니에요? 수용입니까? 근데 수용도 넓은 의미의 돈 받고 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네. 우리 양도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땅을 산 가격하고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가격 있죠? 네. 그럼 그 금액 차이가 있으면 양도 차이가 있으면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매매든 교환이든 수용이든 하여간 양도 차익이 생기면 내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처음에 이 토지를 처음에 내가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내가 그래서 1억에 취득했다. 근데 수용보상금은 내가 3억 받았어요. 그럼 차익이 2억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내야죠. 2억이라는 양도세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을 받았을 때라도 양도 차익이 생기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죠. 내가 수용당했으니까 양도세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차익에 대한 걸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업을 방치해 볼게요. 방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 2년 안에 만드는데 좀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만에 만들었대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또 한 달 만에 사업 시행자가 나왔어요. 그럼 2달 걸렸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예,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안 해요,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안 하고 방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자, 개인적인 건물을 못 짓겠잖아요.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을 못 져요. 예,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안 만드니까 좀 수용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보상금을 못 받죠? 그다음에 건물도 못 짓죠? 이런 상태로 방치로 간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2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방치하면 여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2년 내 사업이 없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가설 건물은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줄 수 있다. 이거 어디 있냐면 자, 지금 여기서 페이지를 자, 옆에 지구단위 계획 건너뛰어서 옆에 9번에 개발행위 허가 보세요. 자, 개발행위 허가에서 오른쪽 면에 보시면 그 맨 끝에 1번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볼까요? 자, 여기 좀 떨어져 있는데 좀 연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만. 자, 제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그 9번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오른쪽 칸 있어요? 그 밑에 부분입니다. 1번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금방 제가 읽은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되면 그런 지상 지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돼. 개인적으로 건물 못 짓는데 왜 앞으로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 실시계획이 나와서 수용보상금이 지급이 된다고요. 예? 근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이제 방치해. 단 시설결정고실로부터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된 사유까지 맞으면 거기다 가설건축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어요.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이 보세요. 여기 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설 결정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한 달 만에 나오고 시행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다시. 그럼 2달 정도 됐을 때 여기까지 나왔는데 실시계획을 안 만든다고 보통. 그럼 그런 상태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가지고 이게 2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없는 기간이 2년까지 이렇게 공사 같은 거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가설 건물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가능할 수 있다. 원래 가설 건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설이 아닌 건물은 못 짓는다고 허가를. 예외적으로 지금 수용을 안 해가고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가설 건물 정도를 임시로 짓게 해주겠다고요. 지금 이건 뭐예요?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우리 10년 내 사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러면 이게 제일 심각, 이게 뭐라고?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죠. 장기 미집행. 자,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행 안 하고 있을 때는, 예, 그때는 내 땅을 빨리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라는 걸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땅 주인이 여기 갑이, 지목이 대인 사람, 여기 도시관리계 결정된 토지 소유자가 갑일 때 지목이 대인 사람만 내 땅을 빨리 사가라. 밑에 써 있고, 20년 동안 사업했을 때는, 자, 20년도 있어요? 최장기라고 하죠. 이건 최장기 미집행. 이거 웃기는 거잖아, 완전히.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여기 단계별 집행 나오고 다시 또 한 달 만에 시행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실시계획을 안 만들고 지금 이게 2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런 거 아예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2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럼 그때는 뭐가 됩니까?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되는 거죠. 20년 되는 다음 날에 뭐가 실효가 돼요?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도로 만드는 거 포기하면서 여기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 다 이게 폐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원래 상태 토지가 회복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오른쪽에 연결되면서 사업을 할 때 안 할 때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흐름인지 아셨어요? 스토리가? 네, 스토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처음에는 기반시설이었는데 자, 이런 도로나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도로를 만들려고 도시관리계획부터 먼저 결정을 해라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요 위치에다가 이 규모에다가 너무 이 부지가 커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주고 시행자를 결정을 해서 시행자가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을 만들고 요 고시가 나오면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근데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2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방치할 때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방치할 때 20년 이렇게 여기 한 묶음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서 여기가 도시계획 시설부지다. 이게 지금 여기 3번 도시관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자,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따로 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루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5번에 지구단위 계획 가야 되겠죠? 네, 지구단위 계획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다죠. 행정청이 어떤 특정 장소를 개발할 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전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일부에다 하는 거예요? 일부. 실무가면 항상 지구단위 계획은 동이 붙어요. 동. 삼성동 지구단위 이렇게 붙는 거야. 논현동 지구단위 이렇게 동이 붙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전체에다가 아니라 도시의 일부에다가 일단 메모하세요. 도시의 일부에다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도시의 전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안 돼요. 도시의 일부에다가.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부터 먼저 지정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게 업무의 순서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수립하는 장소를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야 우리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어.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나온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둘 다 도시관리계획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5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기한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결정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지금 제가 3년이란 말 좀 썼습니까? 이게 나왔는데 자 이거 우리 뭐라고 이것도 실효규정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거기서요. 우리 그 교재에는 따로 그게 안 나왔는데 이거 뭐 나중에 또 볼 걸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이거 이런 걸 먼저 메모를 좀 하세요. 거기다가 그 제목에다가 자 그 8번 제목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렇게 합니까? 그 제목에다 쓰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결정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고시라는 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자, 안 자연스럽죠? 저만 자연스럽죠? 쓰느라고 좀 정신 없으시죠? 그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데 도시관리 결정해야 되니까.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목적으로 도시관리 결정고시 했으면 3년이라는 기한 안에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고시라는 걸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앞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 결정이 실효가 된다. 이게 실효규정이 생긴다고. 실효규정 이렇게. 요런 걸 위반하면 자, 여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3년 다음 날이죠. 3년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무슨 실효가 생기는 거예요? 실효. 요 앞에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되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없어지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 포기,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는 거 자체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가 되면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 지구단위 계획 나와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우리 동네가 개발된다 이런 소문이 막 나가지고 한번 기대감이 불었는데 이 행정청이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을 못 해버리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빨리 이제 수립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의 순서가 이거네. 일의 순서 잘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 이거부터. 근데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봐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운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서만 하는 겁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비도시지역으로 나가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못하죠? 해요 못해요? 하죠. 하죠. 거기 교재를 보시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지역이 있고 의무가 있고 밑에 양가로 이번에 도시지역 외의적으로 나가서도 그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3번 이런 조건 중에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요 개념에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걸 할 때는 우리나라 땅 중에서 도시지역만 하는 게 아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보시자고요. 이렇게 도시지역, 도시지역. 여기는 관리지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농림지역입니까?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 성격이 개발이죠. 원래 관리농림 자연은 주 성격이 보존이에요. 보존. 원래 관리지역 농림지역 상태로는 개발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실무에서는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비도시지역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때는 개발이 어려우니까 땅값이 낮다고요. 근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면 땅값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 차익 같은 거에서 우리는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양도 차익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땅을 이렇게 중개해가지고 땅값을 쌀 때 이렇게 잘 투자자한테 소개해가지고 샀다가 이게 진짜로 한 1년 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땅값이 3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막 기분 좋다고 가지고 부동산에 와가지고 당신이 소개해준 거 끝내주기 잘 됐다고 한 번 더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우연한 게 소개시켜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 공부할 때 도시지역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도시지역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자,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쭉 내려가는데 자, 걔네들을 쭉 묶어서 우리가 신규 개발지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자, 맨 끝에 조심할 게 하나 있네요.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이 뭐가 되는 지역? 해제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읽을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용도지구부터 관광특구까지는 그 명칭 자체가 신규 개발 성격이 있습니까? 관광특구면 관광지로 개발하자. 산업단지면 공장으로 개발하자. 용도지구면 아까 우리 취약지구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에 있는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입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지금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 같은 게 해제가 되는 구역은 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공원이 뭐가 될 때? 해제. 개발 제한이 해제 이렇게 해제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해제라는 표현 써야지만 그 자체가 신규 개발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가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 도시자연이 해제, 시가화가 해제 이렇게 돼야지. 왜냐하면 개발 제한 자체가 보전 성격인데 그게 해제가 돼. 그럼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규제가 풀리니까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싹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위에 맨 처음에 용도지구부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그 단어 자체가 신규 개발지 성격이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 지정도. 자,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완료 10년,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데 면적이 30만. 이거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걔네들은 자, 일단 앞 글자를 모아서 정택이가 사업완료 10년 이렇게 정택이라는 말 이렇게 동그라미 주세요. 정택 이렇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정택이가 사업이 끝나고 10년. 자, 밑에 두 번째 점 시가와나 공원이니까 시공입니까? 시공? 시공이가 해제가 되는 면적으로 30만 이상. 자, 그 밑에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녹지가 상업지역 이렇게 녹지가 주거, 녹주.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도 면적이 30만 이상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도 있습니까? 이렇게 의무가 있네요. 지정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하여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하여하는 곳은 뒤에 숫자가 붙어요. 숫자가 10년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숫자가 붙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의무로 바뀌는데 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임의적 항목의 세 번째 있죠. 네, 그 다음 밑에 택지개발지구 네 번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원래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비구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 뭐가 붙으면 뒤에 10년이란 말이 붙으면 의무로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의무로 바뀐다. 그러니까 정택이가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구역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도시개발구역은 옆에 10년 지나도 의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가와나 공원도 있죠. 하나 더 해보면 시가와나 공원은 아까 우리 임의적 항목에서 그 점 쭉 내려가는데 끝에 거 두 번째 자,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발 제한은 싹 지우고
도시자연도 지우고 시가나 공원만 살려서 걔네들이 의무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이가 내려오는 거죠.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으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네, 그런 거 연습한다고요. 지금 정택이, 시공이, 녹주 이렇게 정택이 10년, 시공이와 녹주는 30만 이렇게 정택이는 10년 이렇게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이렇게 시가와나 공원 해제가 30만 녹주도 있습니까?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뀔 때도 얼마? 30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 외지역에 가보시면 자, 도시지역 외지역은 어디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입니까? 자, 이런 지역도 그 간단하게 동그라미 1, 2, 3번 중에 하나가 맞으면 자, 동그라미 1번 조건이든 동그라미 2번 조건이든 동그라미 3번 조건이든 하나가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1번이든 동그라미 2번이든 동그라미 3번이든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건 나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도시지역 외지역도 동그라미 1번 조건에 맞다. 아니면 동그라미 3번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쪽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이런 말이 붙으면 비도시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어요? 네, 요렇게. 자, 결론은 도시지역도 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지역도 할 수 있어요. 네,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그것만이라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부할 거. 그럼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계획인데 그 지구단위 계획에는 지금 1, 2, 3, 4, 5, 6, 7, 8번까지가 내용들로 쭉 들어가야 된대요.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그 안에 내용이 8가지가 있는데 자, 외우는 건 아니고 자, 우리 하나 포인트가 3번과 5번 체크하셔야 돼요. 3번과 5번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네, 3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5번 자, 건물을 지을 때 개인적으로 건물 지을 때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건축 제한하고 같은 말이에요. 용도 제한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이런 거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존에 있는 건폐율대로 안 하고 따로 정하는 거예요. 따로. 자, 지구단위 계획이 이게 규제를 완화해서 따로 정합니다. 우리 거기다 쓰세요.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다 줄을 쭉 치시고 완화라고 쓰세요. 완화. 자, 기존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보다 아니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인 건축 제한을 뭐 해주겠다? 완화해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다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3번하고 5번 말고 나머지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줄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라는 게 있습니까? 이거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다요? 포함이 되어야 한다요? 이거 될 수 있다. 이건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3번하고 5번만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그 중간에 뭐 건축물의 배치 형태, 환경관리계획, 교통계획 이런 애들은 지구단위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또 하나 시험 주제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완화할 때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린 사람들은 상을 줘요. 그래서 규제를 국토계획법상 3가지, 건축법상 5개, 주차장법상 2가지 규정을 뭐 한다?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완화라는 규정이 있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지구단위 계획의 5번 내용 중에서요. 거기 보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건축 제한이고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고 높이 있었죠. 그걸 제가 아까 따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래서 완화한다고 했었죠. 그 완화하는 내용이 그 밑에 써 있잖아. 완화.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법으로 내려가서 밑에 보시면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런 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를 해서 지구단위 내용으로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완화에다가 줄 치세요. 자, 국토계획법상 1번 건축 제한, 2번 건폐율, 3번 용률이 있습니까?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법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고 동그라미 4번에 1조건 확보 높이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거 2개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그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고 1조건 확보 높이 제한이 아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지구단위 내용 중에 5번에 아까
거 있었잖아. 그거 지금 이게 지구 단위 계획 밑에 조항으로 완화를 해서 지구 단위 내용으로 꼭 다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지키면 완화받고 규제를 완화받고 지구 단위 계획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건물 지면 그러면 징역 벌금 가야죠. 예? 밑에다 하나 쓰세요. 지구 단위 계획 위반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해서 건축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위반해서 건물을 건축하면 이거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자, 지구 단위 계획에 위반해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뭐 공작물 설치 이런 거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그런 것들 이렇게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면 지구 단위 문제도 거의 다 기출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선계획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후개발을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죠. 한번 쭉 보는 거니까 오늘. 그래도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훑어 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우리 아까 법에서 이제 국토에 대해서 계획만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한 거예요. 특히 도시관리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에 잘 맞는 형태로 이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계획을 행정청이 만들었으면 이 계획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용이 뭐예요? 바로 개발이죠. 개발. 이용이 개발이죠. 자기 땅을 이용한다, 개발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청한테 가서 뭘 받으셔야 돼? 허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일반 땅 주인들은 행정청이 만든 도시관리계획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일반 땅 주인들은 그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 계획을 잘 지켜서 이용하래요. 그러니까 일반 땅 주인들은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짓는데 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면 관청으로 와서 뭘 신청해라? 허가 신청해라. 자, 땅 주인들아, 니들 5가지 개발 행위를 하려면 관청으로 와서 허가 신청을 넣어라. 5가지 개발 행위가 뭐예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죠? 이렇게. 제가 명절 때 고향 갔다 오면서 올라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서울시가 명절 끝나면 서울시 안에서 무단으로 가설 건물 같은 거 짓는 사람들 일제 단속을 한대요. 서울시 외곽 지역에 서울시 북부권이나 남부권 외곽 지역에 무단으로 가설 건물 같은 거 짓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단속해서 적발되면 3년 3천이래요.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막 떠들고 있어요. 무슨 법인지도 얘기도 안 하고 가설 건물 짓는 거 항공기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선 거기서 확인돼가지고 이제 실제 공무원이 나가서 그 가다가 건설 열 때 이 허가 안 받고 지금 여기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이죠. 요때 가설 건물 다 포함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이런 거 할 때 개발의 허가를 바꿔야 됩니까? 네, 근데 안 받고 하면 요거 위반하면 요거는 아까 지구 단위는 위반하면 2년 2천인데 요건 3년 3천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저같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울시가 서울시 안에서 무단으로 이런 건물 같은 걸 짓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적발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위반으로 걸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근데 그 건축물이 일반 시멘트 건물 아니라 가설 건축물 이렇게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임시로 지은 건물 다 걸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물론 허가를 안 받는 예외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이 도시관리계획에 맞는 형태로 이용행위를 해야 돼. 근데 이용행위가 5가지 개발행위를 법에다 써놓고 이런 행위를 하려면 토지소유자가 돈 벌려고 그럼 이제 그 계획에 잘 맞는지를 가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개발행위 허가제 해가지고 이제 교재 보세요.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가 자 보시면 허가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운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예외이다. 자, 도시계획사업은 허가 안 받습니까? 네, 제가 지금 그 밑에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다음에 녹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거 1개월 이상, 그 밑에 토지형질 변경, 그 밑에 토석 채취, 그 아래 토지 분할 있습니까? 이 일명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죠. 그렇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개인적으로 돈 벌려고 할 땐 허가 받으러 가야 됩니까? 근데 아까 도시계획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요건데 요거 요 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잖아요. 요거 이 공익 사업인데
공익사업이면 요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런 건 빼라는 거 이렇게 뺄 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꼬셨습니까?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건축물의 건축의 연면적이 330 이상이면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꼬신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건물에 건축을 하면 무조건 허가 안 받는 겁니까? 무조건 안 받아요. 거기 사이즈가 뭐 330 이런 말 없어요. 도시계획 사업이면 무조건 허가를 안 받는 거야. 하도 예외가 많다 보니까 이거 혹시 예외 아니야 막 이러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안 받죠. 허가. 끝.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믿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거는. 나를 믿고. 믿는 도께 나중에 발등지키더라도 일단 믿고 공부를 하셔야죠.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혼자 시험 봐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 때 똑바로 보고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사이즈 관계 없다는 거예요. 사이즈 관계에서 무조건 허가를 다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에 건축이 있고 이제 공작물 설치,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이것도 공작물 설치 들어간다고요. 건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이든 공작물 같은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3천에 걸리는 겁니다. 자, 밑에 물건 쌓고 있죠? 녹지관리 자연 같은데 주로 도심 외곽 쪽에서 도심지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거 말고 도심 외곽 쪽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뭐 컨테이너 같은 거, 목재, 석재를 1개월 이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으로 안 들어가 있다. 왜? 농업인들이 농사를 줘. 농림지역에서는 그분들을 도와주자. 허가 안 받는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제가 지금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좀 2개 골랐어요.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 허가 안 받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물건 쌓을 때 녹관자기 때문에 장소가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처럼 땅에 대한 각종 공사, 절토, 성토, 정지 뭐 이런 거. 근데 토지 형질 변경도 경작은 제외한답니까? 농사 짓는 것도 허가 안 받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토석 채취는 뺄 거 없고 흙모래 자갈바위. 그 다음에 법정된 토지의 분할. 자, 분할도 그 세 가지 형태의 분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보시면 분할을 하는데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이렇게 써 있습니까? 미만? 자, 우리 건축법에서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뭐라고 쓰셔야 돼요? 60, 150, 150, 20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 이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이게 이제 건축법에 써 있는 면적이에요. 주상공동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인데 그다음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60인데 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60이라는 숫자가 기준인데 그 60이라는 숫자 미만으로 분할할 허가 받는 거예요? 이상으로 분할할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일 허가 받는 거예요. 자, 분할은 분할 제한 면적의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를 받고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원리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분할을 하는데 이 보세요.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자, 주거지역 땅이 있었어. 처음에 이 11번지라는 집은 하나 이렇게 지분 붙어 있는 한 필지예요. 근데 이걸 제가 분할을 해요. 똑같은 면적으로 11-1이 되려고 이렇게. 근데 분할했는데 여기 왼쪽 면적이 50이 됐고 오른쪽 면적이 55가 됐어요. 이렇게. 분할 후 사이즈가. 그러면 지금 60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미만이죠? 그럼 이런 분할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과소토지예요, 과소토지. 그러면 이게 65고 이게 80으로 분할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과소 면적을 지금 벗어나서 이거는 과소 면적이 아니죠. 분할된 면적이 60이 기준인데 60보다 양쪽이 다 크게 분할됐죠, 이렇게. 그럼 이런 분할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안 받는 거지. 분할된 면적이 이상이잖아, 이상.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분할은 지금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받는다, 이상이 받는다. 미만이 받는 거예요. 이상은 안 받고. 그럼 지금 허가 안 받는 거 지금 제가 4개를 골랐어요, 지금. 아까 우리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더라도 도시계획 사업이면 공익 사업이니까 안 받죠? 물건을 쌓는 장소는 녹관 자해서만 허가 받는 거니까 농림지역은 허가 안 받죠? 형질 변경하더라도 경작하는 사람은 안 받죠? 근데 분할하는 사람이라도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안 받고 그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허가 안 받는 거를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줄 알았더니 밑에 허가 예외라고 재수없게 또 있어. 허가 안 받는 게. 그거 보시면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의 개축, 중축, 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신축 말고 개축이나 증축, 재축처럼 건축법상 신고대상, 그 신고대상에다가 사이즈를 100제곱미터라고 써요. 사이즈 100제곱미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건축법상 신고대상이면 사이즈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그 1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축하는 사람도 경미한 행위로 보고 허가를 안 받습니다. 우리 법에는 허가를 안 받는 행위가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재해복구라든가 거기 써있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의 개축, 중축, 재축은 허가를 안 받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허가의 절차가 그럼 내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허가 신청 넣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허가할 때는 그 조건보가라고 그래서 그 개발행위를 다 끝내고 나면 뭐 조경 같은 거에라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또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허가의 기준하고 허가의 제한 같은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시는 항목으로 해서 허가 면적이 거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거기 지금 135, 335죠. 우리 옛날에 수업할 때 거기 135, 335, 만만천, 만만천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외웠는데 어디다 써먹은지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게 뭐였어요? 135, 335, 만만천, 만만천에서 용도적 이름을 막 연결해서 외웠어요. 막 자연 농림 관리는 335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그게 토지의 형질 변경 요거. 토지 형질 변경. 여기 세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입니까? 네, 요거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넣었더니 허가의 기준이 있다. 야,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넣으면 요 사이즈에 요 미만에 잘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요 사이즈 이상이면 안 내주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을 딱 허가 신청서를 내면 그 허가 관청 공무원이 그 사이즈부터 봐요. 어떤 사람이 관리지역에서 5만을 냈어요. 5만. 관리지역의 허가 기준이 지금 얼마 미만이에요? 3만 미만이면 허가 신청서를 다 이렇게 주면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딱 한다고. 너무 기준이 큽니다. 이렇게 기준 오버했으니까 안 되니까 다시 이거 허가 신청서를 다시 만들어줘. 규모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게 135, 335예요. 형질 변경 면적 같은 거 가끔 물어보니까 자 허가의 제한은 허가를 사전에 이렇게 안 내주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를 일정 기간을 정해서 뭐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있는데 어떤 환경보호 목적이라든가 행정청의 내부 사정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10번까지만 볼게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치는 자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규 개발지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이건 어디서 합니까?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서울의 강남역 같은데 서울의 명동에서 하지.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자 개발밀도라는 게 건폐홀이나 용적률이잖아요. 이런 거죠. 자 관리하는 구역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구역이지 강화. 아니 지금 완화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 소유자한테 나쁜 거죠. 예. 근데 이런 거 왜 하는 거냐면 개발밀도인 용적률을 강화해서 사이즈를 작게 지라는 거 원래 사이즈보다. 최대 반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이 10층 올라가는 걸 5층까지 줄일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디서 하냐면 기존 개발지에서 하는 겁니까? 네, 여기서 기존 개발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용도 지역 이름이 이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에요. 이렇게. 자, 녹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도시 지역으로 쏙 들어가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네, 이런 데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어때야 돼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죠? 네, 설치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설치할 수 없다. 도로라든가 주차장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고요. 서울에 우리 저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명동은 기반시설인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설치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 사이즈를 어떻게 하겠다. 작게 져라.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자 반면에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지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예요. 기존 개발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신규 개발지. 이거 반대. 기존 개발지인 주거상업 공업지에서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건물 사이즈를 작게 져라 이거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다. 신규 개발지. 자 우리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 있다. 서울시 외곽에다가. 그럼 신규 개발지에서는 아파트부터 져야 돼요.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기반시설부터.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을 신규 개발지에다가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 이거죠. 이렇게 기본 개념부터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건물 사이즈를 작게 지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신규 개발지에다가 이걸 정해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해라. 이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시죠. 오늘 저 혼나 신나가지고 막 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거는 그냥 허가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허가구역을 정해서 토지 거래할 때 사전 허가받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도시개발하고 정비도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올 거예요. 혹시 우리 학원에 이렇게 수강생이 아니시면 나중에 자주 연락하셔서 이걸 꼭 받으세요. 예. 그 다음에 3차로 이제 건축하고 주택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 확장된 요약집이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더 공부를 좀 하시면 어느 정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